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요, 바로 여성의 정치 참여 역사에서 이분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노동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TV로만 뵀다가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누님 같은 푸근한 인상을 가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뷰대로. 자, 유승희 의원께서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성북갑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21대 총선에서 4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4선 고지를 넘어서 4선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그런 저의 철학,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고 극복하고 또 여성을 비롯해서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을 하겠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방송활동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지역구 관리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제 지역구를 관리한다기보다도 이제 지역 주민들, 국민들이죠. 국민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리고 그 아픔, 여러 가지, 그리고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초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제가 지역 활동하는 가장 원동력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있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만남으로써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한 그 결과를 또 다음에 또 다른 법으로 제도로 반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어떤 민원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북갑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다고 제가 듣기도 했고 좀 보기도 했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표적인 성과를 예산 순위별로 하면은 큰 것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에피소드 비슷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봇대 뽑는 일입니다. 전봇대를 뽑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고 쉬운 일 같은데 정말 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대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저한테 온 민원이 전봇대 좀 뽑아달라. 조그만 골목에. 그 골목 이름이 김지미 골목이에요. 근데 왜 김지미 골목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김지미 선생님이 거기서 살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이후에 차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차가 이제 드나드는데 굉장히 불편한 좁은 길인데 이 전봇대만 없으면 그래도 작은 골목이라도 불편함이 해소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전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이 전봇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관사항이 어디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설왕설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쨌든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안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정부 부처에 관련된 기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상충된 지점에서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늘 수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큰 일로 얘기하면은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원회에 또 예산 소위가 있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개수조정 소위이기 때문에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왔습니다. 근데 서울 국회의원들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예산 확보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복지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본문동에 지금 동대문 세무서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 국세청에 전산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동대문 세무소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실이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이 공간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적 욕구, 복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체육 문화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예요.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국세청하고 이제 아주 협의를 오랫동안 해서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제 양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다가 성북구의 이 보문동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50억을 이제 아직 확보를 한 건 아니고 5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딱 책정이 됐고 우선 이제 1차적으로 20억이 이제 확보가 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이 잘 돼서 이제 번듯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센터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여러 가지 세무서 자리에 있는 전산실이 다른 데로 또 그 이동을 해야 돼,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 부지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이전이 확정이 되면은, 또 여기에 그 철거를 시켜야 되고, 또 철거된 이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이제 체육문화센터가 제대로 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발은 한 겁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10년 넘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 문화, 복지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단초의 첫 단추는 사실은 이제 끼워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 의원님의 바람대로 이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체육문화센터가 나아가서 꼭 건립되기를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뽑는 일이 이렇게 많은 행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한전도 관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통신 관련된 회사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KT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전봇대 하나에 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대로도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구청 땅이지만, 이 전봇대를 설치한 사람은 한전, KT를 비롯해서 여러 또 기관이 또 관계돼 있고, 또 전기줄이 또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과연 누가 내느냐?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나서서 조정을 해서 어쨌든 그 전봇대를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그렇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사안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여러 기관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또 같이 해소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이런 전봇대를 설치하는 일도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구 여성 후보 30% 공천 의무화를 이제 당헌 당규에 보장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어떻게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당 생활하면서 또 그 이전에 지방의원으로 처음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우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30%, 그래서 30%에서 지금 50%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다 어느 당이나 여성 국회의원의 50%,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역구에 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부터 공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또 지방의회 의원 중에 비례대표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에 적어도 뭐 대부분의 지역별로 보면 2명이나 3명 정도밖에는 뽑지 않는데 선순위에, 그러니까 홀수의 여성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쨌든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또 여성으로서 최고위원도 했거든요. 제가 최고위원 한 것도 무슨 가산점이 있거나 우대제도로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근데 그걸 만드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가산점 없이 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당당하게 표로 제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도 당선되자마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성에 대한 우대제도, 할당제, 공천 할당제, 특히 지역구의 할당제 30%까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이 30%를 당원에 의무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원으로는 의무화했지만 법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는 여성 공천 30% 법으로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성 의원들과 또 지역에서 뛰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왜냐, 지금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비례대표 전체 50%를 여성에다 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밖에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00명 중에 17%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60명도 좀 채 안 되는 그런 여성 의원의 숫자입니다. 이걸 일단은 늘리는 것이 30%까지는 최소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발전이기도 하고 정치 개혁의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러면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국회 지역구 여성 30%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 경상 보조금을 삭감하는 강력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가요? 네, 지금도 이제 비례대표의 50%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선순위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30%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법안이 많이 제출이 돼 있는데 아직은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불투명하긴 하지만 모든 법이 한 번에 통과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기득권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법안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습니다. 예, 여성이 30%를 차지하는 것만큼 또 그동안에 이제 남성 중심의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비하기까지는,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이번 20대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지금 내놓은 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공천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냐면 그 공천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라고 하거든요. 여성 추천 보조금을 다 쓰지도 못해요. 근데 왜냐? 30%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선은 30%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뭐 당원도 있고 당규도 있지만 이걸 법으로 좀 더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여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재위원회에서는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유 의원님께서는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부자 증세를 통한 기본 소득제 도입을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의 편중이나 양극화 문제가 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뭐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이제 뭐 1분위에서 1000분위까지 나누기도 하지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그 사회에 부를 거의 대부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불평등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이 비중의 그 자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이걸 좀 더 공평하게 이걸 분배가 되면은
그래도 이런 불평등 구조가 해소가 되는데 이렇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면 복지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대물림에서 부자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많은 부를 차지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거스를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공평하게 그 분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그런 부자 폭탄이다, 저기 세금 폭탄이다 이런 불평들도 있고 그런 비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의 그 분배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부동산 양도 차익이라든지 금융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한 130조 정도가 넘어요.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이 서울만 봐도 강남 지역하고 강북 지역하고의 재산세 차이가 거의 9.5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딴 얘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분양가 상한 제도를 도입할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걸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이 그 분양가 상한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실련에서 마침 이렇게 정쟁이 심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국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우수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제 우수 국감의원이 있다 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를 지목해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이런 그 불로소득 규모가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것이 사회를 더 불안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그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요 빈곤율이 최고예요. 네.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60년대부터 그야말로 그 정말 생산 현장이나 그런 데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의 또 미래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연금이에요. 그때 지난번에 고성에서 불났을 때 어떤 분이 딱 하나 들고 나온 게 있어요. 어르신이 뭐 들고 나왔겠어요? 기초연금 받는 통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노후에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기도 하고 복지 제도인데, 모든 65세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70%에게 이런 이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제도의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너무 혜택이 많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비용 지출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빚이 3천만 원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도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저는 정부와 그야말로 국가에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국민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유세 같은 걸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67%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요. 부유세를 도입을 해서 그것은 우리 그 전체적으로 분배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지 이것이 양극화 극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증명해내고 또 많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주창을 해나가는 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기본소득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은 사실 보편적인 복지 정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 결국은 보편적인 복지 정책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또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적절한 수준은 물론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국가가 당신들한테 뭐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했으니까 10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180만 원인가 170만 원을 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실험은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 기본소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연금처럼 전 국민한테 국가가 이제 기본적인 자기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의 소득 제도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정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만큼 내는데 아주 돈이 많고 그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는 기본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여튼 또 정치적으로 또 서울시장 다시 뽑아야 되고 또 저기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럼 재벌의 부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아들도 그러면 무상급식을 줘야 되냐? 주면 됩니다. 그 무상급식 주고 훨씬 더 무상급식 한 끼 주고 그거보다도 정말 수억 배 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또 하나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 우리 10만 원씩 다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기 야당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요 10%를 빼고 주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근데 90% 주고 10%를 빼고 주려니까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10%한테 전체 다 주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동수당 그 다음에부터 100% 다 주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은 그 중간에 누수 비용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 세금의 말하자면 효율성 이걸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공평해야 되고 분배에 있어서 또 불만이 없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소득제도 그다음에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 이런 복지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만이 사회의 공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배의 형평성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사회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학자금 대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그러시죠? 네,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의 좋은 정책과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정감사 바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긴급하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을 하고 그다음 청년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좀 이제 이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이 욕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물론 이제 샘플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정말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이 기초연금을 통해서 이 우리 삶에 대한 만족도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달라졌냐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생활비 대부분이 기초연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불안함이 없어졌다. 그래도 어쨌거나 작은 돈이라도. 그 다음에 적절하냐? 적다, 부족하다.
다른 뭐 수입이 좀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그렇게 적다라고 하는 불만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청년들은 뭐가 제일 시급하고 필요하냐?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예를 들면은 적게는 뭐 3,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공부를 해서 또 미래에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다 비주로 하는 거 비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학자금 대출과 함께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적어도 그런 학원비는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주거 문제라서 주거에 안정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정말 시급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만 호 짓겠다 그러고 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또 임대주택 정책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청년들한테 지금 그 공실화돼 있는 임대주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겠다는 제가 국감에서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주거 비용. 네. 이것도 남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남 얘기 같지 않죠. 아니, 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토크쇼도 많이 했어요. 네. 청년 토크쇼도 했고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시대에 그 산업의 발전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다 뭐 로봇이나 아니면 AI나 이런 것도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자리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좋은 일자리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험한 일자리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로봇이나 이렇게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그러니까 아주 무슨 공직이나 공무원 시험이 그래서 그다음에 교사라든지 너무 한정된 일자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삶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해소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실험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토크쇼도 했고 어르신들 토크쇼도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토크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또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다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토크쇼를 해서 제가 그걸 모아서 이제 정책적인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라벨가리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중국에서 아예 우리 중국 제품에다가 라벨을 달아서 왔는데 요즘에는 중국 제품을 왕창 들어와가지고 몰래 오밤중에 어디 공간을 빌려서 라벨을 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러니까 그 봉제 공장 아주 영세 규모로 하시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기술이 중요하고 또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고 지역 경제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라벨 가리하는 그 업체들 때문에 지금 물량이 안 들어와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발 단속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정기적으로 하고 제대로 해달라. 밤에 한다. 밤에도 단속해달라. 누가 해야 되냐? 관세청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재위원이니까 그 관세청 업무 국정감사할 때 라벨 가리에 대해서 한 두세 번 더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밤에 한다, 밤에. 내가 그러고 직접 가봤어요. 제가 이제 지역을 돌다 보면 오밤중에도 돌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다 미싱 돌리고 패턴 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십밥 따고 이런 광경을 쭉 보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 광경이 있더라고요. 막 이런 뭉태기에 이 보따리들이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건가 제가 좀 좀 약간 의심이 있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바로 라벨가리 하는 그런 업체인 거지.
그래서 밤에 하는 거야, 밤에. 응? 물량을 밤에 왕창 들어와서 밤에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문 닫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단속은 낮에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을 돌다 보면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뭐 가서 얼굴 보이고 표 하나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 서민들의 문제들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포착을 해서 그거를 지금에 있는 현 제도가 이 현장의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하는지를 분석하고 또 감시해서 그거를 국정감사에서 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네.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안을 새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네. 정기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대표 발의하신 법률 가운데 혹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소득세법 그 개정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불로소득 10%가 그 이제 전체 우리 이 소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촉진될 수밖에 없고 돈을 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소득의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라. 지금 2,000만 원 이상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뭐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금융소득을 늘려서 그걸 가지고 뭐 집도 장만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막 죽으라고 이래서 겨우 80만 원, 9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금융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것도 쉽게 버는 돈은 아니지만은 그럼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벌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그런 또 혜택을, 그거를 내는 사람이 또 정당에는 아주 뭐 부자들은 그런 뭐 혜택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혜택을 또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기초연금 요새 70% 주잖아요. 네. 제가 100%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다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찍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근데 되고 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70%로 그냥 공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최고위원 했을 때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100% 주겠다고 해놓고 70%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약속을 어기느냐. 제가 그때 노래 사건이 그겁니다. 봄날은 간다. 그게 이제 5월 8일이었는데 5월 바로 그 전날 7일날 이제 노인정을 다 돌거든요. 노인정에 돌면서 어르신들이 막 노래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최고위원 때 발언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막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거든. 박근혜 대통령 100% 지켜라. 기초연금 100%에게 다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왜 30% 빼먹냐. 그러면은 당신이 한 알량한 당신의 맹세 지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해서 잠깐 그 소절을 읊은 건데 그때 뭐 약간 소동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무섭더라고. 이 카메라가 무섭더라고 여기지만 앞뒤 싹 다 자르고 내가 그 싸움하는 와중에 내가 그런 발언한 것처럼 이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희화화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금년에 어르신들과 함께 토크쇼를 했어요. 봄날은 온다로. 그래서 그 기초연금 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정말 그냥 플래카드 붙이고 저희가 무슨 동원을 합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막 그냥 구름대와 같이 오셔가지고 한 500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선거법상 아무것도 못 드리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음료수 한 잔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노래도 같이 불렀어요. 봄날은 옵니다로 부릅시다 해서 불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기초연금 우리가 이제 뭐 100% 다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단은
그렇지만 70%에 대해서도 지금 25만 원을 연차적으로 25만 원, 30만 원까지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좋으시죠? 그랬더니 저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못 받고, 저는 못 받아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세금 냈는데 왜 나는 못 받고 남 좋은 일 시키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도 30만 원을 기초연금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은 21년도까지 30만 원 다 드리는데 70%까지 그분들에게도 30만 원을 드리면 그리고 그걸 받으면 자기가 내는 세금이 그보다 더 많아도 아 나도 이렇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구나. 아동수당 그 10%안 줬잖아요, 1년간. 네네.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이 90%다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를 설득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소용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다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기본소득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증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러한 어떤 관리하신 법률들이 통과가 되셔서 네.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네.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3천억 미만의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이제 500억을 공제해 줘. 500억을. 그래서 제가 500억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낸 개정안은 뭐냐면은 그 대신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처럼 이제 빡빡하게 하지 말고 한 7년 정도로 완화를 해서 하되 대상 기업을 지금 3천억인데 이제 매출액 3천억에서 매출액 2천억 원 되는 기업으로 대상을 좀 늘리는 거죠.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한도도 500억이었는데 그거를 100억으로 공제를 100억으로 줄이는 거죠. 많이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제 제도가 너무 많으면은 공제에 많은 혜택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예, 아이러니컬하게. 공제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래서 공제 한도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매출 대상 기업을 3천억에서 2천억으로 내리고 그 대신 이 사후 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7년 정도를 쭉 길게 보면서 쭉 보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관찰을 해나가고 그 유예 기간을 좀 주면서 좀 합리적으로 이 상속세 법안을 좀 조정하는 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그런 것도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금방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은 이번에 통과될 수 있으면 그거는 통과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법안도 통과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또 저항이 또 한편으로는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법안을 내다 보면은 뭐 이런 제가 낸 취지에 맞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가 돼서 또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이에요. 의원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인생의 멘토라는 글을 제가 네.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청렴 결백하심은 물론이고요. 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봤습니다. 네. 또 의원님의 사회 정치 활동이 얼마나 많은 또 영향을 끼치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뵙고 오거든요. 제가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잘 못하시죠.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런데 할 말이 많다. 최근에 좀 말씀을 좀 예전 얼마 전보다 좀 낮으셨어요. 근데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많이 못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더니 그런데
그 키워드로만 얘기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키워드 그러시더라고요. 이 키워드가 뭐냐? 아버지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쭤보고 물어보고 다시 이제 대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어렵사리 얘기하시는데 사랑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사랑. 네.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그랬더니 희망. 네. 그리고 그 처음에 6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경제기획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실무팀에 저희 아버지가 그 일원으로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늘 아주 그 프론티어로서의 자기 책임의식도 강하시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부처로 이동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최연소 세무서장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 당시에 30대 말하자면 35세인가 6세. 그런데 뭐 승진을 못 하셨지. 제가 17대 때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우리 아버지 조남을 댔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청렴하고 가장 가난한 그야말로 돈이 없는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직하시고 청렴하시고 그러신데 아까 이제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사랑, 그다음에 희망 얘기를 하세요. 사랑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광화문에 이제 살았는데 광화문에 살았을 때 광화문 지하차도에 보면은 늘 이렇게 거린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꼭 거기를 앞을 지나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길 지나치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매일 500원씩을, 그 당시 5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00원씩을 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제가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측은지심이 너무 강하고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하다 보니까 그 입신 출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 기재부요? 기재위원 그랬더니 기대가 크잖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 그런 얘기를 아주 가까스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버지의 그 개인적인 소망의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삶의 그런 강직함, 청렴함, 공직자로서의 그런 삶의 그런 결실을 제가 좀 정말 잘 맺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바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이제 뭉클합니다. 이렇게 늘 먹먹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계시니까 매일매일 또 그 아이를 맡긴 것처럼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루라도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출장 가서 못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아픕니다, 마음이. 그리고 걱정이 막 앞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요. 남편이 이제 내가 그 이제 출장 갈 때는 또 남편이 아주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남편도 고생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정치하다 보니까 그런 외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시는. 예, 외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또 공부하는 사람인지라 이런 정책에 대한 도움 뭐랄까 이렇게 커멘트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남편의 외조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원이 됩니다. 21대 총선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17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야말로 국가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할 때는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좀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는 또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채찍질을 국민들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온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많이 채찍질 해주십시오. 저는 더욱더 열심히 뛰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민의 권리 증진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산 증인이신 유승희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인물탐방 시간이었고요. 저는 진행의 장용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